역시나 몰카 때문에 많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몰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대응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비데에 몰카를 설치한 그런 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무슨 경찰 행정학과 교수가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제 화장실이나 모텔, 대학가 몰카를 찾는 전자기기를 전국 화장실에 설치하면 범죄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몰카를 찾는 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예전에 그 보안관, 여성 안심 보안관이 공공 이런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고 거기다 인증, 이렇게. 그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몰카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는 깨끗합니다, 없습니다, 인증. 그 다음에 설치하면 그 인증을 믿고 안심하고 쓰다가 당하는 여성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것이 관리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되지만, 오히려 어설픈 이런 관리가 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전자기기 얘기를 하는데요, 몰카를 찾는 전자기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걸 찾아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전자파가 나오는, 그건 보통 무선으로 송신되는, 근거리 송신되는 이걸 찾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는. 근데 문제는 무선으로 송신되지 않고 자체로 녹화되는,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수거하는, 이 범죄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몰카를 찾는 전자기기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몰카라고 하는 것도 여러, 크게는 송신형이 있고 거기에 저장형이 있겠죠. 그러면 송신형은 이걸로 찾을 수 있다면 저장형은 어떻게 찾습니까? 저장형을 찾을 수 있는 건 없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셀로판으로 해갖고 이렇게 비춰보면 카메라 렌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나 관리자가, 물론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럼 개인이 그걸 하고 차라리 안 쓰고 말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렌즈가 조그만 부분을 셀로판지로 하는 건 사실은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그렇게 빛나지도 않습니다, 했는 거.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통해서, 설치된 전자기기를, 몰카를 찾는 전자기기를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 자체도 옥상옥. 그러니까 그것도 어설픈 형태. 왜냐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자기기가 고장났는지,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차라리 관리를 안 하고 항상 어떤 정기적으로 그 공공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면은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어설픈 전문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고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것만 이렇게,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물론 그거라도 없으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예민한, 그리고 좀 더 이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범죄 예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고 세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몰카를 찾는 전자기기를 전국 화장실에,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전자기기가 있죠? 있으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송신형은 차단할 수 있으면 그거를 또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를 세심하게 해보고 비용 문제를 따진 다음에, 사실 그거보다는 소위 말하는 여성안심보험관 같이 인적으로 불시에 이걸 검사할 수 있는, 사실 예전에 여성안심보험관, 그 몰카 보험관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언제 어느 때 가는지를 압니다. 알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관할 지역에 이게 나타나는 있는 거가 알려지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럼 여성안심보험관들이 가서 확인하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전체에서 발견되는 게 없어, 거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핵심적인 건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모텔이든가 대학가의 어느 부분에서 핵심은, 특히 화장실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몰카가 설치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법제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도적으로 넣게 하는 것. 그 건물의 관리인한테 책임을 지우거나 아니면 어떤 매뉴얼을 주는 것. 이런 부분, 이런 제도적인 것이 선행이 돼야죠. 몰카를 전자기기 설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는 소위 가짜 전문가, 이게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한, 특히 이런 몰카 정신 처벌, 이렇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분명한 거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게 일종의 성적인 형태의 도착에 의해서 이 짓을 저지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것을 찍어서,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모텔에서 이것을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찍고 수거해갖고 일종의 조직적인 형태의 이거를 이 범죄의 판매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애들. 이거는 성적 도착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성적인 형태, 정신적인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형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몰카를 찍는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이걸 또 주장하는 전문가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물론 당연합니다. 이런 형태의 몰카 범죄자들의 성향을, 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거는 판매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을 깨트리고 걔네들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건 진짜 개인적인 성적인 도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얘는 다른 보호관찰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이 화학적 거세라든가 이런 각각의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가짜 전문가 애들이 이게 무슨 뭘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왜냐? 얘네들은 전문가랍시고 이런 범죄를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체계적으로 이걸 구분해 갖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어떤 범죄는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충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이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한심하다.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몰카 판매에 대한 어떤 관리도 필요하다. 사실 예전에 뭐 용산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뭐 특별히 종로에 있는 어떤 전자상가 같은 데에서 이 몰카만 전문적으로 파는 놈들이 있다. 근데 걔들은 단속도 안 되고 그냥. 근데 뭐 얘들 단속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사오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것은 국내에서 어느 중소기업이 이게 유통시키는, 그럼 그걸 일련 번호를 적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걸 등록하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가끔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조금 문제적 인물입니다. 김용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사람이 개구리 소년 사건과 연관이 있죠. 물론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경찰서장을 할 때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이 이상하게 풀려갔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김용판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조금 더 깊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개구리 소년 사건의 그 아이들의 기일이어갖고 한번 뭐 이렇게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개구리 소년 사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경찰청과 23일 날 며칠 전이죠. 사기 방지 기본법의 입법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이런 거를 가끔 내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는 입법 활동을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범도 위장 수사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기 방지 기본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기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뭐 강도, 절도 이런 거 못지않게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고, 물론 김용판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성격은 다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대표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3년마다 사기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사기정보 분석원, 그러니까 범죄 분석원 같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기정보 정보 분석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범죄 분석 연구소라 범죄 분석원을 경찰청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더 상위 단위에서 만들어야 된다. 늘 제가 말씀드려요. 왜 사기 범죄만 그럽니까? 이 사람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는 뭐가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죠. 김용판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이것까지라도 이 정도라도 뭐 고맙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화금융사기나 특정 사기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신상정보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기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사기 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허용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여러 가지 위장수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것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기 범죄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 사후 책임, 어떤 관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필요한다고 보는데, 김민수 의정부 지법
뭐 판사 같은 사람도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법원의 뭐 저기 통제라든가 허가 뭐 이런 거, 사후 통제 이런 것들 뭐 이런.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위장수사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특정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신분이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허가를 하고 갖고 사후에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위장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 사후에 얘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누가 통제할 것이냐. 예를 들면 신세계의 영화에 위장 언더커버로 들어갔던 애가 갑자기 돌아갔고 조폭의 보스가 되는. 그러니까 위장 수사관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위장 수사를 한답시고 큰 범죄를 지들이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거의 매개체가 되는 이럴 경우 누가 통제할 것이냐. 그럼 사후에 이걸 관리를 어떻게. 이것이 전혀 지금 우리는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사 이게 이제 조폭들 안에 그 신세계 그거죠. 그 안에 언더커버로 들어간다거나 불법 다단계 종교범죄 유사수신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장수사를 해야지 일망타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마약범죄 같은 거 마찬가지. 그럴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누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학경 서울신여대 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가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를 들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경찰청 서버에 있는 걸 포맷되고 모른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교차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교차로 관리한다 한들 그것이 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은 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히 고민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장수사라는 건 그냥 단순히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위장신분수 정도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이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고 위장수사관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건 몇십 년 동안 뭐 최소한 30년 동안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필요하니까 단순히 뭐 적용해서 뭐 이제 신분 이런 것만은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장수사가 필요한 부분, 마약범죄, 청소년 성착취범죄, 그리고 종교범죄, 그 사이비 교주들, 이놈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유사수긴 상계라 이런 부분 한 4-5개를 일단 정해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신분을 어떻게 위장하고 그들의 명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국정원의 이 정보원 형태 정도까지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촘촘하게 찾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상정보 공개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 신상정보는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언론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갖고 이럴 뿐이지 신상정보에 대한 특히 근데 성범죄라든가 폭력범죄자들의 공고는 마찬가지보다 더 사기범죄들, 특히 다단계 사기, 종교범죄 사기 이런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이 상습, 근데 이런 애들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어때? 그러니까 단순한 사기범을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기준은 어느죠? 액수로? 아니면 누범률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래도 좀 낫다. 안 해낸 것보다. 근데 조금 더 깊고 넓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얘들이 하는 지금 이 김용판이 입법 청문회 입법 공청회 했지만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어야 된다. 단순한 위장수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광명역 지하에 웨딩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한 놈이 50대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요즘도 이런 이 가짜 신고 아니면 뭐 테러 협박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은 예전에도 했던 놈들입니다. 그것만 관리하면 많이 줄을 텐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농장에 수십 마리의 사체 뼈 무덤이 발견돼 갖고 동물학대 정황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아마도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 개를 돌봐준다고 하고 개농장에서 하다가 다 굶어 죽게 한 다음에 옆에 공터에 파묻었던,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보통은 양평 개사체 사건이죠.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뭘 돌봐준다고 하고 돈도 받고, 아니면 뭐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화장장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동물들에 대한 관리, 특히 이제 이런, 사실 요즘은 육견 같은 건 사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약간 유기견까지는 아니어도 버리고 싶은데, 유기하기는 도덕적으로 걸리고, 그래서 그냥 인간한테 고려장 형태, 그러니까 나이 든 노인네들 어디 갖다 버리는 요양원 형태처럼 갖다가 저기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알아도 모른 척 가서 애가 죽으면 알아서 그냥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려견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거는 개를 키우다가 실증 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못해갖고 죽이고 처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그냥 어디 뭐 지방 어디에 길가에다가 산에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덕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럼 그래야 되는 도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어디에 맡겨놓고, 근데 그게 어딘지는 알죠. 뭐 하는 데지를.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 놓고, 그럼 걔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업자놈들은 당연히 그냥 뭐 굶어 죽이고 갖다 파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려견 문화가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정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생명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쨌든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